네, 안녕하세요. 이번 세 번째로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은 세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박지영입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 서는 게 되게 긴장되고 떨리는데 이런 또 기회를 주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한번 해볼 텐데요. 저희가 20분이라는 한정적인 시간으로 제가 이제 욕심의 여러 가지 주제를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좀 겉핥으시게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끼리니까 좀 편안하고 저희 좀 세금하고 좀 친해지는 시간, 좀 캐주얼한 느낌으로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세 가지 주제로 좀 말을 해보자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좀 친해져 보자라는 취지에서 일상 속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세금으로 좀 아이스브레이킹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대부분의 분들이 직장인이실 거라 직장인 재테크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전혀 재테크스럽지 않은, 그러니까 저희가 급여를 받고 또 이제 연말정산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구조로 우리도 세금을 내는데 우리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다 보니까 내가 세금을 내나? 약간 이런 착각속도 있잖아요. 그래서 세금 내는 구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자. 약간 이런 취지에서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좀 고액 자산가들이 주로 많이 내는 세금이죠. 상속, 증여, 양도에 대해서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지만 우리가 이거를 부푼 꿈을 안고 한번 맛보기로 한번 나도 언젠가 좀 세금을 내보리라 부푼 꿈을 안고 약간 정말 간단하게 알아보는 그런 좀 흥미 있을 만한 그런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일상 속 세금인데요. 제가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이제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고 $100짜리 지폐에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주고가 세금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그건 인간에게 주어진 확실한 것들 두 가지를 뽑는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금이라는 게 조금 엑셀트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봐드렸어요. 이 등식은 아무 의미 없고요. 제가 그냥 텍스, 나도 모르게 낸 세금이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 먼저 부가가치세가 있는데 학생이셔서 소득이 없어서 세금을 내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소비하는 모든 물건과 그 서비스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부가세라는 게 있고요. 원빈 오빠가 멋있게 담배를 피우고 계신데 원빈 오빠도 피할 수 없는 담배를 피면 담배세가 저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식 거래 많이 하시죠? 주식을 거래하면 0.3%의 증권거래세가 부과돼서 수수료식으로 우리를 생각을 하지만요. 증권거래세도 부과하시고요. 이거는 제가 저 그림이 향수 그림이에요. 향수에 개별 서비스라는 세금이 붙는데요. 이게 조금 이상해 보이는 개별 서비스가 원래는 개정되기 전 예전 특별 서비스라는 명칭이었었어요. 그 사치품에 정말 특별하게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해서 특별 서비스라는 제목이 원래 제목이었는데 예를 들면 고가의 가방, 가전제품,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근데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시대를 거슬러 올려서 50년 전에는 녹용과 로얄 젤리와 향수 또한 사치품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 그래서 그때는 특별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불렸다가 지금 누가 향수가 사치품이냐. 그래서 개별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재미로 한번 소개해드려봤어요. 그리고 유리님께서 좋아하시는 와인에 술에는 주세가 붙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휘발유 같이 주유를 하게 되면 그 모든 것에는 교통세라든지 여러 가지 세금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제가 나열해드린 세금의 특징 공통점이 있어요. 이 공통점이 앞서 제목에서 힌트가 있지만 나도 모르게 낸 세금입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간접세라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거를 세무서에 직접 내가 뭔가 소비하면서 세무서에서 내가 세금을 갖다 내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세금이라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약하죠. 직접 내가 낸 세금이 아니었는데 우리는 저 물품의 가격에 저 세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물품의 가격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내가 소득에 대해서 낸 세금과 달리 요거에 대한 세금은 조세 정황이 작은 거예요. 내가 세금 냈다는
인식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제 가끔 뉴스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의 OECD 주가 중에서 간접세 비율이 높다. 뭐 이런 등등의 뉴스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은 세금이라 하더라도 직접세인지 지금 말한 간접세인지에 따라서 또 그 정책들이 많이 녹여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로 인한 조세 수입은 항상 탑3 안에 들어요. 2등 아니면 3등이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비중이 높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나라별로 다 부가세도 다 세율이 다르거든요. 우리나라 10%지만 어떤 데 12%도 있고 뭐 15%도 있고 품목마다 또 다른 나라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간접세도 어떻게 세제를 운용할 수 있는지 이런 등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텍스는 국가의 기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아까 그 벤자민 프랭클린이 말했듯이 주금과 세금은 확실하다 인간에 있어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사실 도시국가가 형성되면서 뭔가 우리가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공동의 비용이 있었을 때 그 공동의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서 수입, 그러니까 그 수입은 결국 조세 수입이 되겠죠. 그 수입이라는 건 필수 불가결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금이라는 거는 국가의 어떤 가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라는 걸 했고, 제가 이거를 결국 궁극적으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우리 추천은 기획재정부라고 되어 있는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가시면 그 조세 수입, 그리고 정부 지출, 그리고 그 조세가 어떻게 충당이 되고 뭐 등등의 그런 국가 정부 회계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통계를 계속 꾸준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죠. 우리나라 혹시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2017년도에 훌륭합니다. 2017년도 400조 조금 되고요. 2018년도는 428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2018년도에 428조의 정부 지출을 할 거다, 예산을 이렇게 받고 국방, 교육, 복지 등등 이렇게 나뉘어져 있겠죠. 그래서 제가 기획재정 홈페이지에 가서 2017년도에 총수입을 봤어요. 이게 누적치여가지고 이 금액이 이게 뭐 단위 있잖아요. 기준월이 있고 뭐 국세 수입, 총수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누적이고요. 그래서 12월 제 하단에 보시면 12월에 총수입 금액이 430조고 그 중에서 국세로 인한 수입은 265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절반이 넘는 비율로 국세 수입을 충당하고 있다. 이 외에는 뭐 공공채를 발행할 수 있고 뭐 국유지를 임대한다거나 처분한다거나 뭐 우리 각종 공과금 과태료 등등 이런 거로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걸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우리가 내는 세금이 결국 정부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고 그것이 또 어떻게 집행되고 어떻게 사용되고 그리고 세금은 어떤 세금으로 많은 세금의 종류가 있지만 어떤 세금으로 충당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의 기틀 이제 국가 기조가 변경되는 거니까 우리가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직장인 재테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연말정산 계산보조라고 해서 큰 로직을 가져왔는데, 일단 총급여라는 게 쉽게 말하면 저희 연봉이죠. 연봉인데 잘 급여 명세서에 12달치를 써냈을 때 적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게 왜냐면 우리 복지 포인트 이런 거 받으시고 뭐 의료비 지출한 것도 뭐 우리 부모님이 병원 가신 거에 대해서 지출한 거에 대해서 받으시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급여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저 대표적인 뭐 10대 같은 비과세 같은 거 비과세는 차감한 후에 급여를 총급여라고 하는데, 이거에서 근로소득 공제, 인적공제, 특별소득 공제, 신용카드 공제 이런 등등을 받아서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일단은 저 뒤에 거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과세 표준이라는 단어 상식적으로 그냥 이제 모든 세목에 있어서 과세 표준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세율을 곱하기 전 단계의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금은 세목별로 다양한 계산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과세 표준은 무조건 세율을 곱하기 전 단계의 지칭하는 단어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과세 표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율을 곱하면 우리나라 소득세의 6%에서 42% 초과 누수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의 연봉자들은 42%,
최고 한계세율이라고 해요. 가장 높은 세율을 한계세율이라고 하는데 최고 높은 세율 42% 정도 갖고 있습니다. 산출세액, 그래서 세율을 보면 산출세액이 나오고 여기에서 세액공제라는 걸 빼게 돼요. 세액공제를 빼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된 세금이 나오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서 제가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지금 세액공제라고 해서 특별세액공제라고 네 번째 줄에 보이시잖아요. 특별세액공제에 뭐가 있냐면 우리 보험, 교육, 의료 이런 거에 대해 지출한 내용들을 기부금 이런 것들을 세액공제로 빼주는 거였어요. 근데 원래는 저 특별세액공제라는 것이 저 윗칸에 있는 소득공제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 특별소득공제 보이시죠? 소득공제라는 원래 그 항목들이 있었는데 박근혜 정부 때 저거를 내렸어요. 세액공제로 바꿨어요. 거의 대동소이하지만 구조 자체를 바꿔버렸다. 그때 기사가 어떻게 났었냐면 유리지갑을 가진 근로자들의 세금이 더욱더 증가될 것이다. 단순히 구조를 바꿨을 뿐이에요.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의 금액이죠. 그리고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한 금액인데 후의 금액인데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바꿨더니 세금의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직장인의 세금이 결국 좀 통계적으로 많이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식적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다르다. 이 정도 개념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에 금액이고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한 후에 그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개념이다. 그거는 상식적으로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말씀드렸다시피 기부금, 교육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공제는 지금 대부분 세액공제로 빠졌기 때문에 적지만 딱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청약저축, 주택과 관련한 내가 청약저축을 가입했다거나 아니면 뭐 원리금 상환액이 있었을 때 장기주택 마련저축 원리금 상환액이 있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공제해 준 건 아직 소득공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저축 아직 주택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세대주 분이 계시다면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잘 아시죠? 신용카드 사용한 거에 대해서 급여 25% 이상을 사용하면 이상 사용하게 된 금액만큼 소득공제를 받는 건데 이번에 동서공영 사용분이 추가적으로 공제될 수 있도록 바뀌었어요. 이제 이후에 김덕구님께서 자꾸 소환해서 죄송해요. 인더스트리를 발표해 주실 텐데 나라에서도 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도서 사용한 건 추가로 공제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다만 7천 이하인 분들만 가능하세요. 가능하세요. 네, 그 소득세 여기 근로소득세에서 고액연봉의 기준을 7천으로 잡고 있어요. 7천 넘는 분들은 도서 사용분이 더 공제를 받을 수 없고 일단 저기 아래에 보시면 월세세액공제도 받으실 수가 없으십니다. 월세세액공제는 내가 월세로 지출한 금액이 있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10%만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세액이 나왔어요. 이 결정세액이라는 게 진정으로 내가 1년 동안 그 근로에 대한 대가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게 결정세액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연말정산을 통해서 뭐에 관심이 많냐? 바로 아래 환급세. 내가 이번에 환급을 받을 것인가, 납부를 할 것인가, 이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죠. 우리가 그 BD에서도 디파짓을 환급받는 데 기분이 조사모사잖아요. 결국 내가 냈던 거를 결국 정사에서 돌려받거나 아니면 좀 덜 징수당했다면 더 내는 건데 우리는 환급이냐 아니냐가 주된 관심사죠.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세금은 결정세액이다. 그래서 우리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 배당 금액을 썸해서 그거를 참아내서 그거 납부냐 환급이냐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난 조선모사건 알지만 기분 나빠, 나 납부 싫어 이러신 분들은 인사팀에 얘기해서 이번 나 가리세액표라는 거에 대해서 따라서 내 세금을 매달 그 원천징수 하거든요. 그거를 더 많이 해달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말 안 하고 100%로 하고 있거든요. 120% 조금 더 가중치를 둬서 떼줘. 나 환급 받고 싶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세테크라고 하기 민망한 약을 좀 쳤지만 세테크라는 걸 이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일단 최소한의 제가 만약에 이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 우리 부모님의 소득이 연 100만 원 이하시다. 부양가족 소득 그 부양가족에 대해서 뭐 신용카드를 사용하신 지출 내역에 대해서 이제 자료 개인적 거니까요. 자료 공유를 해주셔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마련을 해요. 이거를 인사팀에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저 연말정산 간소화에 나오지 않은 기부금이 종교단체 기부금이라든지 교육비, 월세 등등 이런 추가 자료를 내가 마련을 합니다. 그리고 난 연말정산 때 내가 좀 깜빡했을 수도 있고 민감한 자료라서 예를 들어서 내가 베트남 누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내 배우자가 외국인이라는 걸 밝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증을 받지 않았다. 이럴 때는 종합세 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도 있고, 만약에 5월이 지났어요. 5월이 지났으면 홈택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경정 청구라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쉽게 환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수민님께서 이직을 해주셨지만 이직할 때는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받아서 현 직장에 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때 또 대부분 중도 퇴사하게 되시면 환급이 되니까요. 그거까지 챙겨주셔야 되고, 요거랑은 세금하고 상관없지만 좀 팁을 좀 드리자면 연차수당도 잘 챙겨주시고요. 이직하실 때 사용하지 않은 연차분에 대해서 잘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때 이사팀에서 IRP 계좌를 가져오라고 할 거예요. 저희 55세 미만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일반 통장에 꽂아줄 수가 없거든요. 다 IRP 계좌에 넣어야 되는데, 그때 만약에 내가 기존의 어떤 재테크 목적, 또 재테크 목적으로 IRP 계좌 기존에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계좌를 갖다 주지 마시고 새롭게 계좌를 갖다 주세요. 이렇게 하는 목적은 뭐냐면 아까 보시면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잖아요. 그 세액공제 받은 게 영구적으로 혜택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연금소득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연금으로 받지 아니하고 내가 중도에 해지를 했다. 그럼 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은 것만큼 토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좌를 2개를 치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계속 진짜 연금 보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IRP 계좌는 그대로 두시고 퇴직금은 목돈으로 필요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 보니까 그건 새로운 계좌, IRP 계좌를 개설하셔서 거기다 받으셔서 나중에 그거는 해지를 하더라도 그 전에 있던 건 해지를 하지 마시라는 목적에서 그냥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저희 꿈의 세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제인데요. 어떻게 하셨네요? 상속세를 일단 정의를 소개해드리자면 사망으로 인한 부의 무상 인정에 대해서 되는 세금입니다. 피상속임이라고 하는데 돌아가신 분이 세금을 낼 수가 없잖아요.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총망라해서 그것을 이제 상속을 받게 되는 상속인에게 상속이 자기가 받은 재산을 비율만큼 상속세를 내게 되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상속세에 대해서 공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배우자 공제가 최소 5억이 되기 때문에 배우자가 상속을 받으시면 그리고 일괄공제 5억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있으신 분이 사망하셨다라고 하면 최소한 재산이 10억 이상이실 때 문제가 10억이니까 재산이 10억 이상이실 때 저 상속세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배우자가 없으신 분은 최소 5억 정도의 재산이 있으신 분들이 나오실 수 있다라는 개념이라서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를 내는 비율이 3%가 아니에요. 2.몇 %? 돌아가신 분들을 추계해봤을 때 사실 상속세라는 세금은 그렇게 많이 내시는 세금은 아니다라는 거고, 하지만 10%에서 50% 초과 누진세율을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세를 내게 되면 굉장히 고액의 상속세를 내게 되죠. 오늘 기사를 봤는데 5월달에 이제 모모 LG 회장님께서 타계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주식 LG 그룹 지주회사 지분을 상속을 받으시게 되면서 이분이 내시게 되는 세금이 얼마인지 9천억. 네, 1,900억이고 그분 아들 장남이 받으시는 세금은 7,200억 정도 추산이 됐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결국 그 상장 주식을 이제 상속받게 되시는 거잖아요. 그 상장 주식을 평가하는 거는 상속 개시 전후 2개월 해가지고 평균을 해서 그 상장 주식 가치를 따지게 되고, 이분이 아들이 이제 그 상속을 받게 되면 최대 주주로 올라서기 때문에 최대 주주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가산돼서 20%, 지분율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이 경우에는 20% 가치를 가산하게 되고, 만약에 10,000원짜리면은 얼마죠? 10,000원에 120%가 그러죠? 네. 12,000원 쉽게 했는데 12,000원을 그 주식 가치를 산정하는 것이에요. 그 경영권 프리미엄을 20%로 가산해서, 그래서 그렇게 계산한 주식 가치로 이것을 50%, 다 50%가 아니고요. 근데 누계에게 한 4억 따져요. 너무 소수해요. 어쨌든 5억에 50%라고 따져서 세금이 7,000억 정도로 된다.
그리고 7천억이 아무리 재벌을 해도 7천억이 바로 주말에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때는 여러 가지 좀 혜택을 주고 있는데 납부하는 방법에 분담도 2개월 만에 내야 되는 거라서 550번 내라는 거예요. 혜택이 작죠? 그리고 연부연장이라는 거는 최장 5년까지 나눠서 낼 수 있게 되는데 대신 국가의 이자 상당의 만큼은 더 내야 돼요. 이자는 그게 연부연장이고 그다음 물납이라는 제도도 있어요. 내가 현금으로 유동화해서 그걸 팔아서 평가해서 내야 되는 게 시간도 걸리고 힘드니까 물납으로 내가 대신 낼게. 그다음에 주식으로 받아줘. 이게 물납입니다. 그래서 이 구광모 회장이 내게 된 선택한 방법이 연부연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속받게 되는 LG 그 주식으로 해서 연 배당이 한 300억 정도 된대요. 그거랑 자기 연봉이랑 다른 가족의 주식들을 팔아서 5년 동안 착실하게 세금을 내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여기서 좀 파생되는 좀 재밌는 개념이 있어서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는데 사전증여재산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전증여재산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제가 막 예를 들어서 지금 70이고 이제 오늘 내일에 그래서 상속세를 내가 주면 자식들이 너무 많이 내게 될 텐데 미리 빨리 증여를 해야겠다 하고 미리 증여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보호율에 그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알고될 수가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10년 이전에 상속인이 했던 증여는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사례를 들어볼게요. 내가 이제 오늘 내일 하니까 자식을 불러서 내가 이 10,000원짜리 주식을 너한테 1,000원에 팔게. 너 1,000원 주고 이 주식 사라. 그러면 내 사가있죠?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안심을 하고 이제 죽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10,000원짜리 주식을 1,000원에 샀으니까 아들은 9,000원의 이익을 받잖아요. 9,000원은 증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여는 10년 이전에 한 증여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사전증여.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아프고 나서부터 증여를 고민하시면 안 돼요. 미리미리 증여를 너무 오래돼서 뉴스에 보시면 미성년자 주식 얼마 엄청나다 이런 내용도 있으시잖아요. 증여는 만약 우리 부모님이 좀 돈이 많으시거나 하시면 미리미리 그리고 증여는 그 10년 이전이면 그 효과가 괜찮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미리미리 주시면 좋고 그리고 제가 이런 사례를 진짜 본 적이 있어요. 내가 현금으로 아들한테 3억이라고 할게요. 3억을 줬어요. 이거를 3개월을 알피나 CD로 계속 돌려요. 그러면 내가 10살 때 아들한테 3억을 줬어요. 이게 3개월이 지난 3개월이 지난 이자가 붙은 상태로 또 원금을 다 구입하고 이래가지고 눈덩이처럼 컸어요. 이런 제가 어릴 때부터 증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난 금액이 된다. 어릴 때부터 하시는 팁이고 그 다음에 증여세를 한번 볼게요. 증여는 우리나라는 포괄적 개념이라고 하는데 완전 포괄주의라고 하는데 증여세법에도 이제 이런 걸 증여라고 봐라고 되어 있지만 그건 예시적 규정에 불과한 거예요. 증여를 어떤 부의 이전에 어떤 방식으로도 누군가에게 갔다라고 하면 이거는 다 증여를 보겠다 이런 식의 개념을 채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소액보 외양적 증식의 세법 규정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에버랜드 사건 아시죠? 아시죠? 네. 신주이지법은 설치를 이분들이 다 포기해가지고 이재용이 엄청 받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는 예전에 증여에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빨리 부랴부랴 개정을 해야겠네? 넣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경제 상황을 다 예측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포괄적 개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여세는 내가 얘한테 돈을 줬어요. 내가 내는 세금이 아니고 그 부를 우상으로 받은 그 수증자,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좀 특색 있는 개념이 재차합상과세라는 게 있어요. 10년을 주기로 해서 내가 10년 전에 100원을 주고 5년 뒤에 또 500원을 줬어요. 그러면은 내가 두 번째 준 500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게 아니라 10년 전에 줬던 100원을 합산해서 왜냐면 이것도 초과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게 이런 개념이 나왔겠죠? 똑같은 세율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다 예전에 줬던 것까지 합산해서 다시 걸고 옛날에 냈던 세금을 빼줘서 약간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10년간 합산한다 이런 개념을 상식적으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다음 양도소득세를 볼게요.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그리고 주식, 그 다음에 뭐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요트 회원권 등등 각종 회원권을 그 유상으로 이전했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 그 양도의 개념을 좀 소개를 시켜드릴 만한 좋은 사례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다가 위자료에 대해서 생각해봤어요. 내가 이제 불미스럽게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내가 배우자한테 재산 분할의 그 원인을 위자료로 해서 분할되기를 했다. 그러면 위자료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부동산 와이프한테 이전했잖아요. 이게 그 성격이 위자료였던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재산도 뺏기고, 물론 잘못했으니까 위자료 줘야 되겠죠? 재산도 뺏기고 세금도 낸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법리적인 성격을 말씀드리면, 위자료는 정신피해에 대한 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배우자한테 채무가 있는 거예요. 그 피해를 보상해야 될 채무가 있고, 이것을 부동산이랑 싹 바꾸는 거니까 유상으로 이전됐다. 채무랑 변제됐다. 이런 개념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이제 뭐 부동산을 이제 파시거나 하실 때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실 텐데, 그때는 취득할 때, 그리고 양도할 때 필요한 그 서류를 잘 가지고 계셔도 되세요. 예를 들어서 당연히 매매계약서, 그다음에 취득할 때 내는 세금들 있잖아요. 취득세 그런 것들도 가지고 계시고, 그다음 부동산 중개 수수료, 그리고 그다음 그 시설 개보수 있잖아요. 단순히 인테리어가 아니라 전기를 완전 막 뜯어고쳤다 이런 것들 증빙들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상속증여 양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맛보기를 봤는데, 요거를 좀 연결지어서 사례를 하나 소개시켜드릴까 해요. 부담보 증여, 제가 이름 붙여봤는데 증여와 양도의 연결고리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이 건물 하나 내가 상가를 가지고 있어요. 이 상가를 내가 아들한테 증여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 부담보 증여라는 거는 말 그대로 좀 말이 너무 어려운데 채무 부담을 증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가에 대해서 가정을 해볼게요. 이 상가가 시가 6억 원짜리예요. 그래서 내가 딸한테 증여를 하겠다. 근데 이 상가를 취득할 당시에 취득가는 3억이었고, 이 상가를 내가 이 상가에 대해서 2억 원의 은행 담보대출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상가에 이제 세를 줬을 테니까 임차인한테 임대보증금으로 1억 원을 받았어요. 이런 상태에 이제 상가를 증여한다고 했을 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요거를 내가 담보 대출하고 임차를 내보내고 임대보증금을 싹 없는 상태의 깨끗한 건물을 증여할 수도 있겠고, 이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채무까지 넣어서 같이 증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케이스일 때 나타낼 수 있는 세금과 세액의 종류, 세액이 틀려져요. 달라져요. 그걸 한번 보고 싶은데, 채무가 없는 증여인 경우에는 이제 채무가 없다 보니까 딸만, 그냥 본전이 수증자라는 개념 말씀드렸죠. 딸만 증여세를 내게 되겠습니다. 이 증여는 이제 계산을 식을 보시면 6억 빼기 0.5억 이렇게 있어요. 그 직계 비속, 그러니까 자녀인 경우에는 증여 공제액이 5천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화시켜서 6억의 공제를 빼서 T, 이 T는 딱 1억 원까지는 뭐 10%, 5억 원까지는 20%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세액을 곱했을 때 1억 500만 원의 증여세로 나온다. 그럼 다른 증여세를 요걸 내야겠죠? 근데 만약에 채무가 이씨, 저 담보대출 갚지 않고 저 있는 상태 그대로 채무를 증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증여세는 당연히 부과되는 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양도세를 내게 돼요. 이게 좀 재밌는데 아까 위자료에서도 약간 좀 비슷한 개념인데, 내가 이 채무를 승계하면서 이전을 했기 때문에 이 채무도 나한테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채무 부분만큼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채무 상당에 대해서는 아버지, 결국 양도하는 사람한테 증여자이자 양도자죠. 아버지에게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그때 계산되는 양도세는 6억에서 채무액을 뺀 그래서 3억 원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2,885만 원 정도 나오고, 증여세는 아까 3억 원을 6억에서 채무 3억을 뺀 3억에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직계비속 공제 5천만 원을 뺀 상태에서 세율을 곱하면 4천만 원이 나옵니다. 총액으로 비교하면 채무가 없이 증여하면 1억이 넘는데 채무가 있는 상태로 증여하면
내는 사람은 달라지면 토탈하게 6,885만 원으로 총 썸이 줄어들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절세 방안으로 좀 많이 사용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컨설팅한테 뭐가 있었냐면 어떤 아저씨가 한국하고 방배동 두 개의 상가가 있대요. 그래서 각각 두 명의 아들이 있는데 이걸 각자 한 명 한 개씩 주고 싶대요. 그리고 지금은 채무가 없는 상태 깨끗한 건물이었는데 여기에 내가 인위적으로 좀 차익을 일으켜가지고 담보대출을 좀 받아가지고 그거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하고 싶다. 난 요거 절세되는 걸 어디서 들어봤다 이거죠. 그래서 최적의 대출 계산을 해달라. 나에게 절세 그 플랜을 짜달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엑셀로 열심히 해가지고 그 컨설팅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상속이라는 좀 슬픈 일, 유감스러운 일이 있기 전에 그 미리 플랜을 짜보고 증여나 양도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평상시에 관심을 가지고 좀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전혀 나와 무관한 생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아까 우리가 구공모 회장의 승계에서도 봤듯이 우리나라 상속세는 과연 너무 과중한 것이 아닌가? 미국이나 영국이나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세금은 어떠한가? 이런 거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게 다 정책 기조와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부의 세대 이전에 대해서 많이 중과세 할 거야. 그리고 아니야 우리는 그렇진 않아. 이거는 이중과세인 것 같아. 우리는 너가 본 소득이나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할 거야. 세대 이전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과세 하지 않을 거야. 이럴 수도 있고요. 또 제3의 구글세도 막 말이 나는데 어떤 지금까지 포착되지 않았던 재원에 대해서 세금을 다시 새로운 세목으로 또 과세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다양한 여러 가지 세목, 그다음에 세율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특별히 이명박 정부 때 22%에서 20% 내리기도 하고 소득세율을 문재인 정부 때 인상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그 조세 수입, 우리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기초인 조세 수입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개인의 자산 운용에 있어서도 플랜에 있어서도 이런 세금을 고려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관심 환기 목적에서 오늘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어서 많은 거를 설명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쉽고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이거 말고도 우리가 뭐 법인에 소속돼서 법인세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 사업을 하시는 분들 사업소득세, 또 창업하시는 분들은 관심도 많으실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또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넥슨에서 복지 포인트를 연간 210만 원이나 줬었어요. 네네네. 그걸 연봉을 깎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연봉을 안 주고 복지 포인트 주려고 하는 이유가 너무 궁금했었어요. 그렇게 하면 비용 처리를 할 수 있거나 감옥에 달아지는 게 있는 건가요? 복지 포인트를 연봉에 넣을 그 수민님 질문은 복지 포인트를 연봉에 넣을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이제 협상을 했다. 그죠? 그리고 총액이 만약에 정해져 있고 그게 복지 포인트에 포함된 거냐 말 거냐. 그럼 결국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의 연봉을 210만 원 올려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거 차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복지 포인트는 모든 전 직원들한테 다 줘야 되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주고 누구한테 안 줄 수 없잖아요. 그거를 연봉에 포함시키는 계약을 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유리한 것이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럼 별도로 해줘 이렇게 하고 싶은 거 그 차이일 거라고 생각해요. 회사 입장에서 더 유리하고 불리한 거 없이 그냥 연봉을 더 주냐 덜 주냐의 차이인 거죠. 네. 그러니까 복지 포인트는 어떻게 되냐면 근로자의 급여에 넣어서 근로자가 세금을 내고 인센티브에서 근로자가 세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회사는 비용 처리가 당연히 되고요. 급여로서 비용 처리가 되는 거죠.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급여예요. 그러니까 급여성인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기 때문에 그 차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협상의 그냥 그거였다고 생각해요. 네. 한국의 물납에 기시를 올리는데 부동산도 가능한가요? 부동산은 물론 가능합니다. 부동산에 처리를 할 적에 그런 기간이 있을 텐데 내가 정말 세금을 내려고 부동산을 냈는데 그게 안 팔렸을 적에는 그거를 받지 않고 이제 국가에서는 이자를 받겠죠? 그 부동산을 그러면은 경매에 붙입니다. 그래서 경매를 붙여서 이제 이렇게 낙찰 유찰되면 또 막 이렇게 돼서 그렇게 하는데 그 이자에 대해서는
그래서 조금 그 부분에서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자까지도 매기는지 그것까지는 아마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게 지연됨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유찰되면 뭐 다른 방안으로 하거나 아니면 정부가 이해를 한 다음에 나중에 자기가 처분을 한다거나 그 당시에 뭐 그런 경우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디테일한 거는 제가 조사를 해서 알려드릴게요. 물납이 부동산을 내는데 참고적으로 비상장 주식은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비상장의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기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정부가 사가지고 그거를 평가하기도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비상장 주식 외에는 전혀 뭐 재산이 없는 경우 아니고서는 안 받아줍니다. 그거는 네. 그렇습니다. 네, 죄송해요. 네. 아까 가세표도 되게 다양했는데 42%가 내 정도 행복한 사람들은 연봉이 얼마나? 제가 최고 많이 본 연봉의 사람은 50몇 원이었어요. 근데 그 분이 이제 우리가 말하면 아는 사람이어가지고 그 계열사에 이제 뭐 임원을 한 3군데 하면서 50억 정도 급여를 받으셨고 그리고 이제 뭐 배당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급여 이상으로 됩니다. 그 배당을 또 그렇게 되셔가지고 소득세를 많이 내시게 됐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 시위 저하됩니다. 여기 친구 이분이 굉장히 중요하시고 저도 똑똑하겠지만 이 노동의 가치라는 것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까? 약간 이런 의문이 들게 됩니다. 네. 작년에 출시를 받았거든요. 네네. 출시를 받으면 원래 세율만큼만 내는 거에 아니면 뭔가 너가 잘못을 했고 정법을 했으니 더 많이 내라 하면서 원래 내야 되는 세율보다 더 많이 부과가 이게 그 개념을 말씀드리는 단어가 이제 우리가 본세라는 게 있고 가산세라는 게 있어요. 본세는 원래 직대 신고했으면 이 정도 내야 쓰는데 그거를 내가 잘못 신고했기 때문에 내는 건 정당하죠. 뭐 불만이 없으세요. 그 본세라고 하고 그거 외에 추가적으로 내는 게 가산세라는 건데 우리나라 이제 국세기본법에 가산세를 크게 2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이 2가지가 있습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이제 과소신고의 10%, 그리고 납부 불성실은 하루 만분의 3이에요. 그 금액, 과소 납부 금액에. 그게 연이자율로 하면 10점 몇 %였어요. 우리나라에 10점 몇 %, 너무 과다하잖아요. 이자를 10%로 받는. 근데 문제점은 내년 세법 개정안에 좀 낮추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내시면 겁니다. 네, 지금, 네. 지금 저의 친구의 네. 어머니가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돌아가시기 전에 본인의 모든 현금성 자산을 제 친구에게 다 줄 계획을 짜고 계신데 그 현금성 자산을 세금 없이 내지는 세금을 최소화하면서 이제 제 친구에게 줄 수 있는 방법이 그냥 어머니가 지금 살아계실 때 어머님 이름으로 그냥 다 인출을 하는 건지 아니면 친구 이름으로 다 입금을 하는 건지 혹은 입금을 한다면 취징은 한 얼마부터 들어오는지가 궁금해요. 이거를 이제 들으면서 드는 그 개념이 이제 떠오르는 게 일단은 계좌 상속세를 이렇게 저희가 신고하는 그대로 이제 확정되는 게 아니라 조사를 해서 결정을 해서 확정이 되거든요. 상속세는 이제 고액의 자산만을 내는 세금이다 보니까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상속세 딱 그 친구분 계좌까지 다 자금 추출하고 10년 동안 계좌 그 내용을 다 봐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친구분 계좌로 입금을 하시면 그냥 그때 증여, 아까 사전증여 대신에 말씀드렸잖아요. 다 포탈이 되는 것이고요. 그걸 상속세에 그래서 회피수단을 쓸 수 없고 다만 이제 현금으로 빼서 만약에 증여를 하시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것도 조금 그 법에서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게 돌아가시기 1년 전 또는 2년 전. 그래서 1년 전에는 2억, 2년 전에는 5억까지 네가 현금이 이제 유입이 있을 수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자산을 처분한다거나 그 은행에서 인출을 한다거나 아니면 채무를 일으킨다거나 이게 다 캐시가 유입되는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를 설명하지 못하면 그거를 이제 상속재산으로 봐버려요. 근데 그거는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인이 엄마가 뭔가 뭐 은행에
20% 정도는 소명하지 못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두 개를 극단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계좌이체하면 100% 걸린다. 다만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입혀서 현금을 가지고 현금을 인출한 거를 다른 분한테 현금으로 주시는 거 그걸 생활비로 쓴다. 그랬을 때 20% 정도의 절감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약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하는 대로 엄청나게 열띤 강의